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정말 핫한 이슈가 많아서 좀 하나하나 짚어서 오늘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옆에 장재철 박사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항상 보는 거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좌우되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여전히 4.6% 웃도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강달러가 지속되겠네라는 느낌이 연초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그 미국의 장기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4.6%를 이제 상회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게 계속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시장은 이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수준의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그 배경은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둔화되는 속도가 약하다는 점이 이렇게 장기 금리를 높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한 장기적으로 또 이 높은 금리가 내려오려면 연준의 그 정책 금리 수준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네네네. 지난 12월 달 FOMC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4번 인하할 거로 올해 생각됐던 것이 2회로 줄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장기 금리의 높은 수준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지금 4.6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한 4.3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4.2 정도까지 내려와서 연평균으로는 한 4.25 정도 예상을 하는데 뭐 여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은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좀 더 둔화가 되고 있고 연준도 금리 인하를 적어도 2번 정도 한다는 가정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장기금리가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장기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 있어서 이거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배드 뉴스로 여겨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 여건 자체가 긴축적으로 되고 그것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 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4.6%를 올해 내내 유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좀 둔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금융 여건 자체는 지금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완화적으로 변하고 이런 완화적인 금융 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한 4.6% 웃돌았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좀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일단 잠에서 딱 깨시면 10년물 국채금리를 확인하시는 습관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중에는 적어도 1분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의 트럼프 2기에서의 관세의 영향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그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좀 하향 안정되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제 목요일 새벽쯤에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왜 그 의사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 잠시 해주셨지만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불안 심리가 혹시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확인된다면 증시 쪽 이끌 만한 반등 모멘텀이 조금 더 되어줄 텐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는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연준이 지난 통화 정책 회의에서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좀 커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월 달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두 가지의 이제 밸런스를 놓고 좀 보다가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늦게 떨어지니까 물가에 대한 불안을 좀 더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어쨌든 성장세가 확대가 됐을까? 지금 미국
그 경쟁이 굉장히 강한 스트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상향 조정 그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고용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1월 FOMC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정책 기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좀 나왔을까요? 예, 지금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약 한 신규 일자리 증가 수가 15만 개 정도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 11월 달에 22만 7천 개보다는 작은 거죠. 예.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것도 보면은 뭐 지난주보다는 조금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추세 자체는 우리가 좀 쿨링되고 있다, 좀 냉각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냉각되고 있다고요? 네, 실업률 자체는 4.2%로 좀 유지가 될 거로 예상이 되지만 고용 시장에 있어서의 그 추세적인 그 둔화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고용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그 채용률, 하이어링 레이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점차 줄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소위 말해서 이제 계속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런 원인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지금은 연준의 그 통화정책 기조에서 중요한 변수가 인플레이션이지만은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고용시장의 냉각이 더 진행이 되면 다시 또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또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서 금리 인하의 어떤 폭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냉각이 되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미국의 그 지금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그 서비스 부분의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ISM에서 뭐 제조업 PMI가 좀 개선이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트럼프 2.0에 있어서의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정책 자체가 글로벌하게 제조업을 좀 위축시키는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더 진행이 되고 또 서비스 부분도 계속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고용이 좀 줄게 될 것이고 실업률이 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올해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고용 지표는 증시에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게 너무 뜨거우면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또 금리 동결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제시되는 거고요. 반대적으로 보면 너무 차가우면 연준이 지금 3번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이거 경기 침체 이 부분 이제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네라고 인식이 되면서 불안감이 퍼질 수 있는 요소라서 오늘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 이제 현지 시각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게 되고 그 전부터 누가 혁신상을 받았느니 우리나라 뭐 1000개 이상의 뭐 기업이 참가했느니라고 해서 수많은 기사가 너튜브를 통해서도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박사님이 보는 기준으로. 제가 뭐 CES에 대해서는 쭉 관찰을 안 했었지만은 보면 CES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소비자 가전 그 전시 시작했는데 이것이 기술 그리고 첨단 산업 장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CES도 작년과 같이 AI 인공지능이 주된 토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의 발전 그 비전을 얘기를 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HBM 관련된 반도체와 AI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전망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요번에 특히 봐야 될 것이 AI뿐만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아니면 뭐 웨어러블 디지털 디바이스 그리고
9일 날은 반나절 동안 퀀텀 양자 컴퓨팅에 대한 또 세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AI와 또 양자 컴퓨팅 이런 부분들이 다 합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어떤 식으로 AI 환경 내에서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IT 기기들과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인간 삶에 어떤 식으로 또 도움이 될지 이러한 커넥티비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향후 기술 산업, AI 관련된 산업들에 있어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그 CES 그 모멘텀이 선반영되면서 반도체주의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뭐 일부 그런 부분이 오늘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엔비디아, 뭐 젠슨항 그 CEO가 기조연설 이런 부분도 밤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랠리 때문에 반도체주 강세가 오전장에 좀 나타나긴 하거든요. 하지만 시가 대비 좀 상승폭 좀 줄이면서 음봉으로 변화 흐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20만 닉스를 좀 넘어섰고 삼성전자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 장중의 흐름을 잠시 봐드렸습니다. 어쨌든 CES 미래 성장, 그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기술력을 보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금 조금 더 그 경제 흐름을 좀 짚어보면 정부가 올해 그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을 했습니다.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기재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나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서 너무 경쟁이 심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고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비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꽤 높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초에 우리가 좀 살펴볼 이슈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사실 뭐 작년에 우리 경제는 수출 부분이 이제 드라이브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수출이 전년 대비 8.5%인가 이렇게 이제 증가하면서 수출이 경기를 지탱을 했는데 올해는 수출의 증가 폭이 1%대 중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작년에 40% 이상 증가했던 반도체 수출이 거의 뭐 2% 정도 증가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달러 기준이라서 물량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그동안 수출의 호조를 이끌었던 부분,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의 어떤 뭐 하락 때문에 석유화학 부분에서도 또 부진이 예상되고 있어요. 물론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선박 이렇게 호조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수출의 성장 모멘텀 자체는 지금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약화될 것이고 이것이 1.8% 올해 경제 성장률의 주한 요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은행이 11월 달에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었잖아요. 근데 기재부는 1월 2일 날 1.8%로 전망을 해서 그 사이에 12월 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 이 부분이 민간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일부 조금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된 것이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올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측도 있고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이 이제 코앞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뭐 일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떤 한 외신이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좀 기대감이 있다가 나는 그런 적 없다. 또 이렇게 그 가짜 뉴스야 또 이렇게 얘기해서 또 그런 시장에 또 영향을 주는 좀 혼선을 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라는 경계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그 연장성에서 살펴보면 환율 위기도 올해 좀 극복해야 될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재는 그래도 1,460원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1,480원까지 넘어본 우리로서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을까요?
사실 달러 원 환율의 레벨 자체를 가지고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이 높아진 것,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인 거에 상당 부분은 달러가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달러가 강하다 그러면 전반적인 모든 나라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보여서 각 나라들의 통화 자체도 약세를 보이는 건데,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경제 위기와 비교했을 때 그 원화 약세 정도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레벨이 높아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환율 자체는 지금보다는 올해 상반기 말이나 아니면 하반기로 갈수록 1,400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연말 되면 1,370원, 80원 그 수준까지 내려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 환율과 간접적으로 연결 있는 외국인 투자자 귀환을 위한 요건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불확실성이 좀 많이 없어져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경기를 좀 회복시켜 주려는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 센티멘트를 개선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빨리 좀 시급한 시일 내에 좀 된다고 하면 시장에 좀 긍정적이고 또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한국 경제 또 기업 성장을 위해선 줄닭 동시에 좀 필요하지 않나. 안에서 새끼 병아리도 쪼고 밖에서 어미 닭도 쪼고 그러면서 조화가 좀 필요하고 서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좀 도와주는 맞습니다.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톡 함께했고요. 장재철 박사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